이 한 양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내 곳간을 누구에게 맡길지 알 수 있으렸다. 장터에서 제일 가는 부자 소리를 듣던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 앞에 엽전 한 양씩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폐물전으로, 둘째 며느리는 곡식전으로 곧장 달려갔지요. 14살 먹은 막내 며느리는 그 한 양을 쥔 채 장터 한복판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까닭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을 끼고 앉은 아랫나루 마을에 한명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논이 넓고 소작이 많아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한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마당 북쪽에 자물쇠가 둘이나 채워진 곳간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이 집의 그 어른 하나뿐이었지요. 이야기는 그 집단 밖에서 벌어진 어느 새벽일에서 시작합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새벽녘에야 그쳤습니다. 한 어른은 잠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날이 희끄무레해지면 마당부터 한 바퀴 도는 것이 30년 넘은 버릇이었습니다. 그날도 뒷짐을 지고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담 옆 헛곳간 앞에서 걸음이 멎었지요. 문 앞에 집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켤레가 아니었지요. 물에 젖어 흙이 엉긴 작은 집신이 문턱을 따라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른이 그것을 세었지요. 10켤레를 세고 다시 10켤레를 세었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대답이 없었지요. 대신 뒤척이는 소리와 작게 우월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문 열어라. 안에 누가 있느냐고 묻지 않느냐?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에서 곡식이 한 되만 축나도 사흘을 앓는 사람이었지요.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손이 급해졌습니다.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문고리가 벗겨지고 문짝이 안쪽으로 밀렸지요. 새벽빛이 곳간 바닥까지 길게 들어갔습니다. 어른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젖은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지요.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행랑아범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놔두어라. 의원을 부르오리까? 놔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문이라도 닫아드리겠습니다. 닫지 마. 행랑아범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다만 주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은 보았습니다. 한 고을에서 제일 인색하다는 사람이 제 집 곳간 앞에서 남이 보는 데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르기까지는 봄부터 이어진 내력이 있었지요. 이야기를 그해 봄으로 되짚어야겠습니다. 한명돌의 나이는 그때 58이었습니다. 넓은 이마에 손마디가 굵고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요. 젊어서 무거운 것을 오래 져서 그렇다는 말이 돌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지요. 가진 것으로 치면 겨룰 사람이 없었는데도 입은 것을 보면 아무도 그 집 주인인 줄 몰랐습니다. 잿빛 무명 두루마기 한 벌을 해지도록 입었지요. 새 것을 지어 올리면 도로괴에 넣어 버렸습니다. 아버님, 두루마기 한 벌 지어 올렸습니다. 명주로 얇게 짰습니다. 옷이 밥을 먹여주더냐? 그래도 장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봅니다. 보라지 내 옷을 보고 쌀을 주는 자가 있거든. 그때 입으마. 큰 며느리 보리는 그 뒤로 옷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앞서 말한 그 곳간은 벽이 두껍고 문짝이 무거웠습니다. 위쪽은 노쇠 자물쇠고 아래쪽은 무쇠 자물쇠였지요. 큰아들도 그 문을 열지 못했고 30해를 산 큰 며느리도 열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낼 때면 어른이 손수 나와 자물쇠를 풀고 돛박을 제 손으로 대고 다시 잠그고 들어갔지요. 오늘 나갈 것이 몇 되냐? 다 떼면 넉넉합니다. 넉 되만 내어라. 손님이 셋입니다, 아버님. 그럼 넉 되를 셋이 나누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행랑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곳간이 무덤 같다는 말이 돌았지요.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것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판술은 30인데 아비 앞에서는 말수가 없었고 둘째 차돌은 25의 셈은 밟지 못하면서 씀씀이만 컸지요. 막내 성만은 이제 17이라 키만 훌쩍 크고 어깨는 좁아 형들 뒤에 서면 그늘에 묻혔습니다. 며느리도 셋이었지요. 큰 며느리 보리는 26, 남색 명주 저고리에 은비녀를 꽂고 다녔습니다. 눈을 내리깔았다가 슬쩍 치켜뜨는 버릇이 있어 아랫사람들은 그 눈길을 무서워했지요. 둘째 며느리 덕내는 23인데 말수가 적고 옷은 늘 깨끗했으며 남의 말에 좀처럼 편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었지요. 어머님 제사에 쓸 물은 다 길어왔사옵니다. 마당 것도 쓸었고요. 새벽부터 이런 소리가 나면 그게 셋째였습니다. 이름은 정월이라 했지요. 지난 가을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13이었습니다. 지금은 14이지요. 키가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아서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도 뒤에서 보면 영락없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꼬마 며느리라 불렀지요. 이 아이는 이상하게도 잘 웃었습니다. 시집이라는 데가 14살짜리에게 웃을 일을 주는 곳은 아니지요. 그런데 정월은 물을 기르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웃으면 덧니가 보이고 눈이 먼저 접혔지요. 새벽부터 무슨 흥이 그리 나서 노랫가락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 송구한 줄 알면 그 입부터 다스리게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작거리 아이 같은가? 예, 형님. 자네가 네 집 며느리인지는 아는가? 한시댁 셋째 며느리이옵니다. 알면 그렇게 걸어 다니지 말게. 발소리가 마당 끝까지 들리네. 그럴 때도 정월은 말대꾸를 하지 않았지요. 다만 등을 돌리고 마당으로 내려서면 10걸음쯤 가서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집 사람들이 저 아이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큰 며느리는 버릇이 없다 했고 둘째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시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한 번도 셋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아비인 성만조차 아내를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부르는 대신 헛기침만 했지요. 자네. 예, 서방님. 아니다. 말씀하시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성만은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월이 이 집에 가져온 것은 딱 2가지뿐이었지요. 개어온 무명옷 한 벌과 헝겊에 싼 반쪽 난 벼루 하나였습니다. 벼루는 세로로 쪼개져 있었고 그것을 낡은 종이 한 장이 겹으로 감싸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옵니다. 그 종이가 무슨 종이인지는 정월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쪽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거기 무슨 표가 하나 찍혀 있었지요. 봄이 되고 4월 초였은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그날 정월은 제사에 쓸 실과 소금을 사러 장터에 나갔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심부름을 나가면 남들보다 늘 반식경이 더 걸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지요. 장터에 서면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저씨, 오늘 소금 몇 가마 들어왔어요? 이 녀석 봐라. 그건 왜 묻누? 어제는 12가마였는데 오늘은 짐이 얕아서요. 어제 짐을 내가 얻지 않으냐? 어제도 여기 서 있었으니까요. 2가마 적지요? 소금 장수가 웃었습니다. 1가마 적다. 어린 것이 눈이 밝구나. 그럼 값은 왜 어제랑 같아요? 이놈아,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다. 정월은 이미 다음 좌판을 보고 있었지요. 쌀전에 들어온 섬수, 나루에 된 배의 수, 사람들이 무엇 앞에 오래 서 있는지 그런 것이 눈에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장터 끝 집신 좌판 앞에서 걸음이 멎었지요. 늙은 할멈 하나가 짚을 무릎에 놓고 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등에는 짚에 베인 자국이 그물처럼 나 있었지요. 종례라는 이름의 집신 장수였습니다. 정월은 쪼그리고 앉아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살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보나. 할머니 손이 빨라서요. 한 켤레에 몇 번 꼬시는지 세는 중이었어요. 그런 걸 세어서 어디다 쓰누. 세는 게 재밌어서요. 재미로 세는 것은 셈이 아니라 장난이다. 그래도 세어두면 나중에 쓸 데가 있던 거려?
종례가 손을 멈추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발이 눈에 들어왔지요. 집신이 다 달아 발가락 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 한씨 집셋째냐. 예, 어찌 아셨어요? 이 장터에서 그만한 애를 며느리라 부르는 집이 하나뿐이라 그렇지. 정월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할멈은 웃지 않고 신 한 켤레를 집어 아이 앞에 놓았지요. 아이고, 저는 돈이 없어요. 누가 돈을 달랬나? 그래도 값은 치러야지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센 것을 말해 보아라. 몇 번이더냐? 29번이요. 오른손만 세었어요. 할멈이 아이의 손끝을 한참 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손놀림이었지요. 그러고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발을 끌어다 헌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발이 작구나. 이 집에 온 지 반년이 넘었다면서 신 한 켤레를 못 얻어 신었느냐? 얻어 신을 것을 왜 사요? 삼으면 되지요. 삼을 줄은 아느냐? 배우면 되어요. 정월이 발끝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동안 종례가 짚을 다시 무릎에 올렸습니다. 너희 집 곳간에 자물쇠가 둘이라지. 예, 아버님만 여시옵니다. 곳간이라는 게 말이다. 곡식으로 차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차는 법이지. 정월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곡간에 사람을 넣으면 곡식은 어디다 두어요? 허허. 할머니, 저 그거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가거라 해. 넘어가겠다. 정월은 새 신을 신은 발로 폴짝폴짝 뛰어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소금을 사고 실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잠깐 떠올렸다가 이내 잊어버렸지요. 14살짜리가 그런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정월이 알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뒤의 일이지요. 한씨 집의 하루는 정월의 발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넣고 마당을 쓸고 나서야 부엌 문지방에 앉아 잠깐 숨을 돌렸지요. 그 잠깐이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정월은 숯부스러기를 하나 집어들었지요. 부엌 바닥은 흙이라 숯이 잘 먹었지요. 아이가 거기다 무언가를 그렸다 지웠다 했는데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작대기와 동그라미와 점이 줄을 지어 늘어섰지요. 둘째 며느리 덕내였습니다. 동서, 거기서 무얼 하는가? 정월이 얼른 발로 바닥을 문질렀지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두게 내 눈이 나쁘지 않네. 덕내가 등불을 내려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작대기 12개가 한 줄, 그 아래 8개가 한 줄이었지요. 이게 무언가? 어제 곡식전에 들어온 섬이 12이고 오늘 아침에 나간 것이 8이라서요. 그것을 자네가 왜 세는가? 그냥 눈에 들어와서요. 쓸데없는 짓일세. 예, 그런데 형님, 이상한 게 하나 있사옵니다. 정월이 숯을 다시 집어 바닥에 동그라미를 넉 점 찍었습니다. 지난 장에도 12이 들어와 8이 나갔고 그 앞 장에도 그러했사옵니다. 그런데 곡식전 안쪽에 쌓인 섬은 그대로예요.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4씩 남아야 하는데 안 남았으니 어디로 갔나 해서요. 덕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등불을 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말은 부엌 바닥에도 적지 말게. 남의 셈을 세는 며느리를 좋아할 시아버진 없네. 예, 형님. 지우개. 정월은 발로 바닥을 문질러 지우면서도 입으로는 12과 8불 중얼거렸지요. 덕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4월 스무날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문중 어른들이 오는 날이라 아침부터 본곳간 문이 열렸지요. 한 어른이 손수나와 노쇠 자물쇠를 풀고 무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며느리 셋이 자루를 들고 뒤에 섰지요. 쌀 10대, 밭 2대, 참깨 1대다. 어른이 돛박을 손수댔습니다. 한 대를 뜰 때마다 위를 손날로 밀어 골랐고 떨어진 나달까지 주워 담았지요. 아버님, 참깨는 한 대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덜 뿌리면 되지. 문중 어른이 12입니다. 12이 참깨를 세어 먹더냐? 보리가 입을 다물었지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정월이 자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파치 한 대 반이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어라 하였느냐? 2대를 뜨셨는데 2번째 대박에 파치 덜 찼사옵니다. 밑이 젖어 뭉쳐서 그런가 보옵니다. 저것이 지금 아버님 손을 의심하는가?
보리가 소리를 질렀지요. 성만이 마당 끝에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한 어른이 아무 말 없이 돛박을 다시 집었습니다. 아까 뜬 두 대를 도로 쏟아 다시 뜨니 두 번째 돛박에서 팥이 반대쯤 모자랐지요. 마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세라 하더냐? 송구하옵니다. 묻는 말에 답하여라. 누가 세라 하더냐? 아무도 시키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냥 보였사옵니다. 보였다. 예, 어른은 아이를 한참 보았지요. 그러고 자루를 묶고 자물쇠를 2개 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서 딱 한마디를 했지요. 앞으로는 보여도 말하지 마. 예, 아버님. 그날 저녁 보리가 정월을 뒷마당으로 불렀지요. 자네 오늘 아주 큰일을 했더군. 형님, 저는 그저 시아버지 대박이 틀렸다고 온 마당에 알렸으니 큰일이지. 그 어른이 무엇으로 사신 분인가 곡식한 알로 사신 분일세.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하나 일도 안 틀리길 바라시니까요. 말대꾸인가? 아니옵니다. 이 집 며느리는 셋일세 그중 하나는 곡간 열쇠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 둘은 그 열쇠 든 사람 밑에서 늙을 걸세. 자네는 어느 쪽인가? 정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셋 중 하나가 아니라 14실세 그것만 알고 있게. 보리가 치마를 걷고 돌아섰지요. 정월은 뒷마당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등으로 눈을 한번 문지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닦았지요. 닦으면서 또 흥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아이였지요. 사흘 뒤가 제삿날이었습니다. 문중 어른 12이 들어앉자 안채가 꽉 찼지요. 보리는 상을 나르고 덕내는 잔을 채우는데 정월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 나물은 제가 들고 나가겠사옵니다. 자네는 부엌에 있게. 상이 무거우실 텐데요. 어른들 앞에 자네를 세우면 무슨 소리가 나겠는가. 며느리가 아니라 손녀를 들였느냐 소리가 났지. 그래서 정월은 부엌 문틈으로만 안채를 보았지요. 술이 두어 순배 돌자 문중 어른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 어른 셋째 며느리를 들였다지요. 어느 대규수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강 건너에서 왔소. 강 건너 어느 댁이요? 연줄이 다 왔소이다. 허, 사돈댁 이야기를 그리 아끼시오? 술이나 드시오. 문중 어른들이 웃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부엌 문틈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월은 국자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러다 다시 솥을 저었습니다. 이 집에서 셋째 며느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시아버지 한 사람뿐이었고 그 시아버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밤 한 어른의 사랑방에 불이 오래 켜져 있었지요. 정월이 잠결에 물을 들어 나왔다가 그 불빛을 보았지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른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궤가 하나 열려 있었지요. 궤 속에서 어른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집신 한 켤레였지요. 어른 발에는 턱없이 작았고 밑창이 종이장 같았습니다. 어른은 그것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걔 누구냐? 물 뜨러 나왔사옵니다. 보았느냐? 예, 무엇을 보았느냐? 정월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궤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손을 얹었지요. 정월은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궤에는 자물쇠가 하나 더 있었지요. 본곳간의 것과 똑같이 생긴 무쇠 자물쇠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월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보퉁이를 풀었지요. 그 안에 헝겊에 싼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벼루였지요. 벼루는 세로로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자리가 반질반질했습니다. 오래 만진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감싼 것은 헝겊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종이는 두껍고 결이 성겼으며 줄이 그어져 있었지요. 줄 사이사이에 무슨 글씨가 있었는데 정월은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하는데도 그 종이만은 버리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에 들고 있던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귀퉁이에는
표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동그란 것이 반쯤 잘린 모양이었지요. 정월은 그 표를 손끝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러고 다시 싸서 보퉁이 밑에 넣었지요. 아직 안 자는가? 문 밖에서 성만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예, 곧 눕겠사옵니다. 오늘 형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가? 아니옵니다. 뒷마당에서 나는 소리 나도 들었네. 정월은 잠깐 말이 없었지요. 서방님, 말하게. 서방님은 곡간 열쇠를 갖고 싶으시어요? 성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형님들 일이지. 그럼 서방님은 무엇을 갖고 싶으시어요? 나는 문 밖에서 한참 소리가 없었지요. 나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어봤으면 좋겠네. 정월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쪽으로 조금 다가앉았지요. 서방님, 저 오늘 집신 한 켤레 얻었사옵니다. 장터 할머니가 그냥 주셨어요. 그냥 값을 치렀지요. 손 꼬는 횟수를 세어드렸어요. 성만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 아이 이야기에 웃은 사람은 그날 밤 성만이 처음이었지요.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일세. 그런 소리 많이 듣사옵니다. 5월에는 정월이 아랫나루 곡식창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제사에 쓰고 남은 곡식을 되받아 오라는 것이었지요. 나루터 옆 지붕이 낮고 긴 창고 앞에서 사내들이 짐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한시댁에서 왔사옵니다. 되받아 갈 것이 있어서요. 누구를 찾아왔누? 마름 어른을 뵈러 왔사옵니다. 사내가 턱으로 창고 안을 가리켰지요. 어둑한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개 세워두어라. 오늘은 새 많은 날이다. 정월은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눈이 놀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지고 들어가는 가마를 하나, 둘, 셋 세었지요. 16가마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창고 안에서 나온 소리는 달랐습니다. 12가마 들였다 적어라. 정월이 고개를 들었지요. 16가마인데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굵은 목소리의 임자가 문간으로 걸어 나왔지요. 검은 무명 두루마기에 허리에는 열쇠 꾸러미를 찬 사내였습니다. 마른 만복이었지요. 너는 누구냐? 한씨 댁 셋째 며느리이옵니다. 며느리가 왜 나루에 서 있누? 심부름을 왔사옵니다. 그런데 아저씨, 아까 16이었어요. 만복이 정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 웃었지요.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셈을 하는구나. 셈은 아니고 그냥 세었사옵니다. 여기 물건은 안에서 갈라 싸는다. 겉에서 세면 늘 틀리는 법이다. 그럼 안에서 세면 되지 않사옵니까? 돌아가서 어른께 여쭈어라. 되받을 것은 다음 장에 보내마. 만복이 손짓을 하자 사내 하나가 정월의 앞을 막았지요. 아이는 더 서 있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월은 작대기 16개와 12개를 머릿속에 나란히 세워두었지요. 그리고 그 차이인 넷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월은 나루터 쪽을 지날 때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봄이 깊어갔지요. 그런데 그해 봄은 어딘가 이상했지요. 4월이 다 가도록 비가 2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사람들 얼굴이 하루하루 어두워졌지요. 정월은 그것도 세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지방 옆 흙벽에 비 온 날마다 수추로 작대기를 하나씩 그어두었지요. 작년 이맘때 그은 줄과 올해 그은 줄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작대기가 9이었고 올해는 2이었지요. 형님, 정월이 덕내를 불렀습니다. 무언가 올해 뭐는 무사할까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는가? 형님이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살림을 하셨으니까요. 덕내가 마루 끝에 서서 하늘을 한번 보았지요. 구름이 얇았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하겠네. 예, 그런데 동서, 예, 형님. 그 작대기, 벽에서 지우개 형님이 보면 또 뭐라 할 걸세. 정월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지우면 세어둔 것이 없어지는 거려. 그래서 정월은 지우지 않았지요. 흙벽의 작대기는 그해 여름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5월 금음의 마름이 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씨 집에서는 2달에 한 번 소작과 창고 샘을 맞추었지요. 그날은 만복이 사랑방 툇마루에 올라앉아 장부를 폈습니다.
정월은 마루 끝에서 녹그릇을 닦고 있었지요. 지난 2달 창고에 들인 것이 62가마, 낸 것이 55가마입니다. 남은 것이 7이렸다. 그러하옵니다. 나루에 물이 불어 배가 2번 늦은 것 말고는 별일 없었습니다. 소작은 아랫말이 좀 시끄럽습니다. 비가 안 와서 못자리를 못 앉힌 집이 여럿이지요. 못자리를 못 앉히면 가을에 무엇으로 바치겠다는 게냐? 그러니 미리 잡아 두어야지요. 올해는 도지를 앞당겨 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어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앞당겨 받으면 저것들은 무엇을 먹느냐? 그거야 저것들 사정이고요. 정월이 녹그릇 닦던 손을 멈추었지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도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만복의 옆구리였지요. 거기 장부가 한 권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편 것은 겉장이 누런 것이고 옆구리에 낀 것은 등을 검은 천으로 덧댄 것이었지요. 몸을 틀 때마다 그 검은 등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습니다. 정월은 그것을 3번 보았습니다. 셈이 끝나고 만복이 나가자 정월은 녹그릇을 내려놓고 사랑방 앞으로 갔지요. 아버님, 무엇이냐? 지난달에 나루 창고에 심부름 갔던 일을 아뢰고 싶사옵니다. 말하여라. 그날 가마 16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안에서는 12이라 적으라 하였사옵니다.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내가 그 16을 어디서 세었느냐? 문간에서 세었사옵니다. 문간에서, 예, 마름은 안에서 갈라 싸는다 하더냐? 그리 말하였사옵니다. 그럼 그 말이 맞다. 정월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님, 그래도 내시면 적은 수가 아니옵니다. 그자가 내 창고를 15년 보았다. 예, 15년 동안 내 고가는 줄어든 적이 없다. 내가 문간에서 반나절 서서 본 것과 15년 중에 어느 쪽을 믿겠느냐? 정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러가라. 그날 밤 정월은 흙벽에 작대기를 하나 더 그었지요. 비 온 날을 세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빈자리였습니다. 16과 12를 나란히 적고 그 사이에 넷을 적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숫을 2번 덧발랐지요. 그 며칠 뒤 정월은 아랫말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소작마을은 한씨 집과 같은 나루 쪽에 있었지요. 논이 갈라져 흙이 접시처럼 일어나 있었고 아이들이 도랑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이 모여 있었고 가운데 검은 두루마기가 서 있었지요. 올해는 도지를 가을까지 못 기다린다. 마름얼은 못자리도 못 앉혔습니다. 무엇으로 미리 냅니까? 무엇으로 내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못 내면 논을 거둔다. 논을 거두면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 걱정이지 내 걱정이더냐. 말을 받은 사람은 어깨가 딱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무쇠라는 이름의 소장농이었지요. 그 뒤에 11살쯤 된 사내 아이가 아비 옷자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름얼은 한 어른께 직접 여쭙게 해 주십시오. 주인 어른이 너 같은 것을 만나실 성시프냐. 그럼 제가 나루에 가서 뵙겠습니다. 만복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여전히 웃지 않았지요. 나루에 오면 내 아들이 나루에서 짐을 못 지게 될 게다. 무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아비의 옷자락을 더 꽉 쥐었지요. 정월이 그 광경을 멀찍이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때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정월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물동이를 고쳐 이고 돌아섰지요. 돌아오는 길에 아이 하나가 뒤따라와 옆에서 걸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였지요. 내 이름이 뭐니? 칠성이요. 아까 왜 오지 말라고 했어? 나서면 우리 아버지가 더 맞아요. 맞은 적이 있어? 칠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물었지요. 누나는 그 집 사람이지요. 곳간 자물쇠 2개 있는 집. 응, 그럼 우리 아버지 논 거두는 것도 누나 집에서 하는 거네요. 정월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도랑 쪽으로 뛰어가 버렸지요. 정월은 물동이를 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큰 며느리 보리는 다른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장에 나갈 때마다
폐물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지요. 은가락지 하나를 두고 값을 3번이나 물었습니다. 저 가락지, 지난달에는 얼마였소? 8돈 하였습지요. 지금은 6돈이면 드리겠습니다. 더 내려가겠소? 내려가면 그때 사시지요. 다만 그때는 물건이 없을 겁니다. 보리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값이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되팔면 그것이 돈이라고 친정 오라비에게 들은 적이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 덕내의 셈은 또 달랐습니다. 덕내는 부엌 살림을 맡고 있었으니 고가가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무서웠지요. 그해 5월에 쌀값이 2번 올랐습니다. 동서, 쌀이 또 올랐네. 얼마나요? 한 대에 서푼이 붙었네. 이대로 가면 가을에는 손을 못 대겠어. 그럼 지금 사두면 되겠사옵니다. 살 돈이 있어야 사지. 형님은 살림 장부를 손수 적으시지요? 이 집에서 안채 살림은 내가 정내 시아버님도 그건 안 보시고 마름도 손 못 대네. 그건 참 좋은 일이옵니다. 무엇이 좋은가? 적어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종이가 대신 말해주니까요. 덕내는 그 말이 이상해서 아이를 돌아보았지요. 그러나 정월은 이미 솥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만복은 한씨 집 막내에게도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나루터의 심부름을 갈 때마다 만복이 붙잡고 이야기를 했지요. 서방님, 이 집에서 셈을 아실 분은 셋째 도련님 뿐입니다. 나야 아무것도 모르네. 형님들은 장부를 펴보시지도 않지요. 서방님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이 다른가? 물으시지 않습니까? 묻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지요. 성만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성만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다음에 오실 때 이 창고 셈하는 법을 보여드리리다. 그래도 되겠는가? 되고 말고요. 나중에 이 집 살림을 누가 볼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성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씨앗이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6월이 되었는데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아랫말 사람들이 물꼬를 두고 싸웠지요. 나루에는 짐이 줄었고 장터에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던 6월 열일의 날 아침이었지요. 한 어른이 며느리 셋을 안채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셋도 뒤에 세웠지요. 마당에는 아침 볕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른이 소반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지요. 엽전 꾸러미 셋이었습니다. 한 양씩 꿰n 것이 나란히 놓였지요. 아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양식이다. 한 양으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불려보아.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잘 들어라. 이 한 양은 너희 용돈이 아니다. 집안 미천이다. 그러니 이것으로 불린 것은 전부 이 집 것이다. 그럼 저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겠다는 것이 남는 것이지. 어른이 소매에서 열쇠 3개를 꺼냈지요. 낡고 녹슨 것들이었습니다. 담밖에 헛곳간이 셋 있다. 10년째 비어 곰팡내가 나는 것들이다. 사흘 동안 하나씩 쓰거라. 사흘 뒤에는 어찌합니까? 사흘 뒤에 내가 열어보겠다. 보리가 열쇠를 받아 들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엇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늘어난 돈입니까? 늘어난 곡식입니까? 한 어른이 대답했지요. 이 한 양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내 곳간을 누구에게 맡길지 알 수 있으렸다. 그 말에 새 며느리의 얼굴이 다 달라졌습니다. 보리는 눈을 반짝였고 덕내는 입술을 물었지요. 정월은 소반 위의 엽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야, 예, 아버님. 너는 왜 안 짚느냐? 한 양이 열전이 맞사옵니까? 대청이 또 조용해졌지요. 아, 그렇다. 그럼 여쭐 것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사흘 안에 다 쓰지 않아도 되옵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쓴 것이 사흘 뒤에 돌아오지 않고 여러 날 뒤에 돌아올 수도 있어서요. 아버님, 저것이 지금 사흘로는 모자란다고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른은 보리를 보지 않았지요. 셋째야, 너는 사흘 뒤에 내게 무엇을 보이겠느냐? 사흘 뒤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있는 것이라. 예, 그때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어른이 잠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손을 내저었지요. 가거라 사흘이다. 새 며느리가 꾸러미를 집었습니다. 보리의 손이 제일 빨랐고 덕내가 그 다음이었지요. 정월은 마지막에 집었는데 집고 나서 꾸러미를 손바닥에 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들이 흩어진 뒤 큰아들 판술이 아비 옆에 남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갑자기 이런 것을 시키십니까? 갑자기가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저 곳간을 10년쯤 더 열 수 있겠느냐. 판술이 대답을 못했지요. 내가 죽으면 저 문은 누가 여느냐 열쇠를 쥔 자가 셈을 모르면 저 안에 있는 것은 3년이면 없어진다. 그러니 형편되는 며느리에게 맡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편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는 것이다. 한 양으로 사람이 보입니까? 한 어른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볕이 하얗게 내려앉은 자리에 아무도 없었지요. 적은 돈을 쥐어 놓으면 사람이 제일 잘 보인다. 큰 돈은 사람을 감춰주지만 한 양은 감출 데가 없느니라. 판술은 더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어른이 소반을 치우다가 잠깐 손을 멈추었지요. 그러고 사랑방 궤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한편 정월은 엽전을 쥔 그 길로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이 6월 열일의 날 장날이었지요. 그날 새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온 마을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보리는 곧장 폐물전으로 갔지요. 지난달부터 눈여겨보던 은가락지 앞에 섰습니다. 이 가락지 6돈이라 하였지요.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 양을 낼 터이니 2개 주시오. 2개는 안 됩니다. 하나에 6돈, 그 이하로는 못 놓습니다. 그럼 하나 주시오. 거스름은 넉 돈이오. 보리는 가락지를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폐물을 내다 팔 것이고 값이 오르면 되팔면 된다는 셈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셈이었지요. 다만 보리는 흉년의 폐물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덕내는 곡식전으로 갔습니다. 쌀 2되만 주시오. 한 양이면 2되하고 반이 나옵니다. 덕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되만 주고 나머지는 되박 좋은 걸로 채워주시오. 덕내는 쌀자루를 이고 돌아와 헛곳간에 들였지요. 이것도 그럴듯한 셈이었습니다. 쌀값이 오르는 중이니 오르기 전에 사두면 그만큼 번 것이었지요. 다만 2되로는 흉년에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었지요. 정월은 장터에 들어서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좁쌀전 앞 공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치마를 여미고 무릎을 세우고 거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하니? 구경하옵니다. 살 게 없으면 비켜라. 장사 방해된다. 한 발만 뒤로 앉겠사옵니다. 정월은 한 발 물러 앉았습니다. 그러고 다시 앉아 있었지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세고 있었습니다. 좁쌀전에 들어온 섬과 나간되를 세고 쌀전 앞에 섰다. 그냥 가는 사람을 세었지요. 나루에 배가 몇 척 닿았고 그중 몇 척이 짐을 내리지 않고 떠나는지도 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아이의 무릎 앞 흙바닥에는 작대기가 빼곡했습니다. 예, 아직도 앉아있냐? 밥은 먹었고? 안 먹었사옵니다. 어이구, 별애를 다 보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었지요. 웃거나 말거나 정월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말이 돌았습니다. 셋째가 장터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답니다. 무얼 하고 있다더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답니다. 밥도 안 먹고요. 아버님, 저는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살림을 맡기면 이 집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성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정말 거기 앉아 있었지요.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서방님, 잠깐만요. 저 배가 짐을 내리는지 봐야 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웃네. 웃으라 하시어요. 형수님이 아버님께 자네 이야기를 하셨네. 정월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저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이 장의 쌀을 사러 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걸 내가 어찌 아나. 19이요. 그 중에 사고 간 사람은 넷이에요.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값이 오르는데 사는 사람이 줄면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는 거예요. 성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얼굴이 진지한 것은 보았지요. 나는 자네 편도 형수님 편도 아니네. 알아요. 그래도 저녁은 먹게. 성만은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정월이 자리를 뜰 무렵 집신 좌판의 종례가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지요. 온종일 앉아만 있었다지. 예. 사흘 안에 돈을 불려야 한다면서. 그래서 앉아 있었사옵니다. 앉아서 무엇이 불었누? 아직 아무것도요. 그런데 할머니, 사람들이 무엇을 안 사는지 알면 그게 제일 싸잖아요. 종례가 한참 아이를 보았습니다. 싼 것을 사면 싼 것을 갖게 될 뿐이다. 가진 사람이 없으면 값은 제가 정하는 거요? 어린 것이 겁이 없구나. 겁은 나요. 그런데 겁난다고 안 하면 사흘 뒤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할멈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흘렸지요. 짚을 살 셈이거든. 젖은 것은 조심하여라. 정월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집 좌판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장돌뱅이 두현이 짚을 산더미로 쌓아놓고 있었지요. 아저씨, 이 집 얼마예요? 한 무새 한 푼이다. 그런데 너 살 거냐? 다 얼마예요? 다 여기 있는 걸 다 말이냐? 예. 두현이 허리를 폈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 20무시 넘는다. 그럼 20푼이네요. 그런데 이거 장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긴. 도로 지고 가지. 도로 지고 가면 팔려요? 두현이 대답을 못했지요.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흉년 조짐이 들면 사람들은 집부터 안 사는 법이었지요. 소를 못 먹이고 지붕을 못 지니까요. 2전 드릴게요. 대신 여기 있는 거 다 주시고 다음 장에 남는 것도 같은 값에 저한테 주세요. 2장치를 한 값에 달라고? 아저씨가 도로 지고 갔다가 다음 장에 또 못 팔면 그건 몇 푼이에요? 두현이 집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녀석 봐라. 2장 치집을 한 장 값에 묶는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저씨가 다니는 장마다 집 남는 집이 있으면 그 집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건 왜? 값을 쳐드릴 테니까요. 두현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 손바닥을 내밀었지요. 어린 게 무섭구나. 2전 내라. 정월이 꾸러미를 풀어 20잎을 세워 주었습니다. 남은 것이 8전이었지요. 그 8전으로 무엇을 샀느냐 하면 좁쌀 얼마와 소금 조금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일 싼 걸로 주세요. 묵은 것도 괜찮아요. 묵은 걸 뭐 하게. 죽 쓸 거예요. 해가 기울고 그때부터 하늘이 어두워졌지요. 가뭄 끝에 오는 비는 사납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좌판을 건느라 아우성이었지요. 정월도 좁쌀 자루를 안고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서너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다닥다닥 붙어 앉은 것을 세어보니 20명이 넘었지요. 17살부터 12살까지 옷은 젖었고 발은 맨발이거나 집신이 터져 있었습니다. 너희 여기서 뭐 해? 일 없어요. 일이 왜 없어? 못자리를 안 앉혀서 품이 없어요. 아버지도 놀고 우리도 놀아요. 말한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성이었지요. 칠성아, 누나. 밥은? 칠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계집아이가 대신 말했지요. 어제 아침에 먹었어요. 정월은 품에 안은 좁쌀 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전어치였지요. 그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낌새가 없었지요. 얘들아, 나 따라올래? 우리 집 남밖에 빈 곳간이 있어. 지붕은 새지 않아. 그 집 무서운데. 무서운 건 안쪽이고 우리가 갈 때는 담 밖이야. 아이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칠성이 먼저 일어섰지요. 정월이 헛곳간 문을 열고 아이들을 들였습니다. 곰팡내가 훅 끼쳤지만 아무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지요. 버려져 있던 솥을 씻어 걸고 처마에서 받은 물에 좁쌀을 안쳤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아이들이 솥둘레에 둥글게 앉았지요.
한 사람이 한 그릇씩이야. 두 그릇 먹는 사람 있으면 뒷사람이 못 먹어. 누나는요. 나는 집에서 먹어. 죽이 다 되자 아이들이 그릇을 감싸 쥐었습니다. 후후 불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다 먹고 나서 제일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왜 줘요? 그냥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냥은 없다고요. 정월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값을 받을까? 우리 돈 없어요. 돈 말고. 정월은 아까 두현에게 산집단을 끌어다 놓았지요. 스무무시였지요. 이거 새끼 꼬을 줄 아는 사람. 손이 여럿 올라갔습니다. 시골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어린 것들은 집만 골라 꼬는 건 큰애들이 해. 열발 꼬면 값이 얼마인지 내가 정해놓을게. 오늘 꼰 것도 다 값을 쳐서 적어둘 거야. 저거요? 뭐에다요? 정월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장에서 좁쌀 살 때 얻어온 것이었지요. 여기에 이름하고 꼰 발수하고 줄돈 하나도 안 빼고 적을 거야. 누나, 우리는 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적는 거야. 못 읽는 사람 것을 안 적어주면 나중에 없었던 일이 되거든. 아이들이 짚을 끌어당겼습니다. 손이 스무 쌍이니 금세 새끼가 감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고 굵기가 제각각이었지만 그래도 감기기는 감겼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정월이 손을 들었지요. 그만. 아직 할 수 있어요. 손 다치면 내일 못해. 오늘 꼰 건 여기까지 적었어. 내일도 와도 돼요? 해 뜨면 와. 밤에는 자야 해. 아이들이 집더미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월은 문 앞에 젖은 집신들을 가지런히 벗겨 내놓았지요. 안에서 신고 있으면 마르지 않으니까요. 스무 켤레였습니다. 자물쇠는 안 걸 거야. 큰애들이 안에서 문고리 걸고 자. 아침에 내가 올게. 정월은 종이에 마지막 줄을 적고 집으로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비가 그쳤지요. 한 어른이 마당을 도는 소리가 났습니다. 뒷짐진 발소리가 헛곳간 앞에서 멎었지요. 정월은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갔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담밖으로 나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버님, 제가 드린 아이들이 옵니다. 곡식은 한 톨도 안 건드렸사옵니다. 제한 양으로 죽을 쑤었사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제야 어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지요. 아이를 보지도 않고 다시 곳간 안쪽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저 종이는 무엇냐? 문설주의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밤에 정월이 붙여둔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양은 10전, 8전은 좁쌀과 소금, 2전은 집 20뭇. 그 아래에 이름 스물과 각자 꼰 발수와 줄돈이 적혀 있었지요. 품삯이옵니다. 오늘 것부터 적었사옵니다. 품삯이라. 얘 얻어먹은 값을 갚겠다 하기에 값을 정해 주었사옵니다. 한 어른이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옷자락에 젖은 흙이 잔뜩 묻었지만 털지 않았지요. 셋째야, 예, 아버님. 사흘이라 하였지. 예, 사흘을 채워라. 그러고 돌아서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월은 그 뒷모습에 대고 절을 했지요. 그날 아침 아이들은 해가 뜨자마자 다시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헛곳간 안에는 새끼 무더기가 사람 키만큼 쌓였습니다. 새끼만으로는 값이 헐했지요. 이걸로 가마니를 짤 줄 아는 사람. 손이 셋 올라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가만히는 새끼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갔지요. 날을 세우고 씨를 먹이고 발로 밀어 다져야 했습니다. 첫 장은 삐뚤어지고 둘째 장은 구멍이 났지만 셋째 장부터 모양이 잡혔지요. 사흘째 저녁에 완성된 것이 넉장이었습니다. 내일 이걸 팔러 갈 거야. 누가 사요? 요즘 아무도 안 사는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이튿날 정월이 가만히 넉장을 치고 집신 좌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또 무엇냐? 가만히에요. 여기서 제일 오래 앉아 계셨으니 팔아주실 수 있어요?
종래가 가만히를 들어 결을 쓸고 귀퉁이를 눌러보고 발로 한 번 밟았지요. 이건 못 판다. 왜요? 귀가 헐거워 곡식을 담으면 세어 이건 팔면 다음에 못 팔게 된다. 나머지 셋은 쓸만하다. 그럼 셋만 팔아주세요. 값은 얼마가 맞아요? 집값과 품삯을 먼저 세고 남길 것을 붙여라. 남길 것을 못 세는 장사는 팔수록 가난해진다. 정월이 그 자리에서 집값과 품삯과 죽에 든 좁쌀까지 세어 값을 말했습니다. 종래는 그 값에 2푼을 더 붙여 좌판 옆에 세워 놓았지요. 왜 더 붙였는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깎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지. 과연 그날 오후에 사람이 왔지요. 나루에서 젓갈을 담는 사람이었지요. 2푼을 깎고 셋을 다 가져갔습니다. 정월의 손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정월은 셋으로 나누었지요. 두현에게 갚을 집 잔금, 아이들 품삯, 그리고 다시 집을 사는 값이었습니다. 품삯을 나누어 주던 날 아이들이 손바닥을 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거예요? 적어놨잖아. 적어놓은 건 내 거야. 칠성이 제 몫을 쥔 채 한참 서 있다가 물었지요. 누나,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줘도 돼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며칠 뒤 종래가 물건을 묶어주면서 말했지요. 너 물건에 표를 해 두어라. 표요? 옛 도가들은 저마다 제 표를 찍었느니라. 집신 꾸러미에도 찍고 섬에도 찍었지. 표가 없으면 남의 물건이 되는 건 한나절이면 족하다. 정월이 그 말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할머니, 말하여라. 표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집집이 다르지. 그건 그 집만 아는 것이고. 정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제 가만히 귀퉁이에 표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지요. 사흘째 저녁 정월이 열쇠를 돌려주러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사흘이 지났사옵니다. 무엇을 불렸느냐? 한 양이 이렇게 되었사옵니다. 정월이 종이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요. 한 어른은 그것을 한참 보았습니다. 여기 이 줄은 무엇냐? 못 판 가만히 한 장이옵니다. 귀가 헐거워 팔지 못했사옵니다. 못 판 것을 왜 적었느냐? 적어야 다음에 안 틀려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더 해보아라. 열쇠는요? 가지고 있어라. 정월이 절을 하고 물러났지요. 문을 닫기 전에 한 어른이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셋째야 집안 미천으로 불린 것은 이 집 것이다. 그건 잊지 마라. 예, 아버님. 그날부터 헛곳간에는 아이들이 매일 왔습니다. 해가 뜨면 오고 해가 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밥은 한 끼를 먹였고 꼰 발수와 짠 장수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종이가 모자라자 실로 꿰어 책이 되었지요. 가만히가 늙자 집안에서 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단받기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20명씩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먹는 밥은 어디서 납니까? 셋째가 낸다더냐? 곡간이 낸다더냐? 그야 셋째가 낸다 하지요. 그런데 밥이라는 게 어디 셋만으로 됩니까? 한 어른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보리는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저녁 보리가 헛곳간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서, 예, 형님. 이 곡식은 어디서 났는가? 보리가 가리킨 것은 솥에 앉힌 좁쌀이었지요. 장에서 샀사옵니다. 무슨 돈으로? 가만히 판 돈이옵니다. 여기 적혀 있사옵니다. 정월이 종이를 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받아들었다가 도로 내던졌지요. 나는 이런 종이를 못 믿네. 그럼 무엇을 믿으시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내 눈에는 이 집 담 밖에서 남의 집 아이들이 얻어먹고 있네.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일하고 받는 것이옵니다. 10살짜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때 집더미 쪽에서 아이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칠성이었지요. 어제 저는 60 밟고 왔습니다. 무어라? 60 발이면 값이 얼마인지 저도 압니다. 누나가 세어줬으니까요. 보리가 아이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흘렸지요. 이 집에서 셈으로 이긴 사람은 여태 없었네. 이래쯤 지나자 가만히가 하루에 20장씩 나왔습니다.
1회에 120장을 짜서 100열장을 팔았사옵니다. 집값과 품삯을 빼고 남은 것이 이만큼이고요. 정월이 편샘을 종래가 손끝으로 짚어 내려갔지요. 문제는 지피였지요. 두현이 지고 오는 것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아저씨, 집이 더 필요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요새 집 내놓는 집이 없다. 없어요. 아니면 안 내나요? 강 건너 윗나루에 눅눅한 게 좀 있다는데 그건 못 쓴다. 얼마나 눅눅한데요? 작년 것이 헛간에 처박혀 있던 거지. 축축하고 곰팡이도 슬었고. 값은요? 그런 걸 누가 값을 매기냐. 달래면 그냥 줄 걸. 정월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거 다 주세요. 무게 달아서 값 쳐드릴게요. 두현이 사흘 뒤에 집을 지고 왔지요. 술에 2대에 그득했지요. 정월은 저울을 빌려다 무게를 달고 그 무게대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이 났지요. 이튿날 아침 집더미를 헤쳐보니 부피가 훌쩍 줄어 있었지요. 어제 이만큼이었는데 누나, 이거 마르면서 줄어든 거예요. 마르면 줄어? 물이 빠지니까요. 정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무게로 값을 치렀던 것이지요. 게다가 마르면서 부러진 것이 많았을 수 있는 것은 더 적었습니다. 셈을 해보니 그 한 번에 사흘치 이문이 날아갔습니다. 내가 물을 샀네.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러다 제일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삭슨요? 정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월은 종이를 펴서 그 손해를 그대로 적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한 자도 빼지 않았지요. 그러고 장터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물을 샀어요. 무슨 소리냐? 젖은 짚을 무게로 사서 값을 치렀는데 마르니까 줄었어요. 할머니가 조심하라 하셨는데 흘려들었사옵니다. 종래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말려서 사거나 젖은 채 사려거든 마른 뒤 무게로 값을 정하고 성금만 주면 되느니라. 그렇게 해도 팔아요? 팔 물건이 없는 사람은 판다. 눅눅한 것 중에 쓸만한 건 어떻게 골라요? 종래가 집 한 줌을 집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고 손으로 훑어 소리를 들었지요. 곰팡내가 시큼하면 버리고 마른 풀내가 나면 산다 훑을 때 소리가 서걱하면 쓸 것이고 눅눅해서 소리가 죽으면 못 쓴다. 냄새하고 소리요?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건 아무나 안다. 코와 손으로 아는 걸 배워야 값을 매기지. 그날 저녁 정월이 짚을 한 줌씩 집어 냄새를 맡자 아이들도 따라 했지요. 누나, 이건 시큼해요. 그럼 빼. 이건 서걱거려요. 그건 값을 쳐. 그 뒤로 짚을 살 때는 냄새를 맡고 훑어 소리를 듣고 마른 뒤 무게로 값을 정했습니다. 두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잡았습니다. 어린 게 물 한 번 사더니 아주 장사꾼이 되었구나. 아저씨는 물 안 사보셨어요? 나야 20살에 소금을 물에 절여 샀지. 그럼 저보다 6살 늦으셨네요. 장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소문이 객주 마당까지 갔지요. 이웃 고을에서 온 만석군 하나가 장에 들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월을 불렀지요. 내가 짚을 모으는 아이냐. 예, 짚으로 무엇을 하려고. 가마니를 짜고 있사옵니다. 가마니를 짜서 어디다 팔려고. 올해는 담을 곡식이 없을 텐데. 담을 게 없으면 값이 내리고 담을 게 생기면 값이 오르지요. 담을 게 생기기는 하겠느냐. 가을에 흉년이 들면요. 객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흉년이라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만석군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자. 집 한 묵값이 이달 안에 오르면 내가 내 가마니를 다 삼아. 안 오르면 내가 내 짐꾼 노릇을 하고. 한 묵값을 어디 것으로 치옵니까? 이 장터 값으로 치되 장파할 무렵 값으로 치자. 그럼 하겠사옵니다. 객주 마당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파장 값은 떨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금음 장날 파장 무렵 집값은 아침과 같았지요. 어린 새댁 적구나. 아직 파장이 아니옵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정월이 장터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소를 끌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논이 말라 여물이 없으니 파장에 남은 짚을 사려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값을 부르기 전에는 파장이 아니지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만석군은 약속대로 가마니를 사갔지요. 사면서 한마디를 남겼지요. 다음 장에도 짜 두어라. 내가 먼저 삼아. 그날 정월의 종이에 처음으로 미리 값을 걸어둔 줄이 생겼습니다. 7월로 접어들 무렵 정월은 나루터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가마니를 대러 간 것이었지요. 곡식창에서 빈 가마니를 쓰겠다고 사람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한시댁에서 가만히 30장 지고 왔사옵니다. 들여놔라. 정월은 가마니를 부리면서 창고 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한쪽에 쌀섬이 쌓여 있는데 그 수가 이상했습니다. 정월은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냥 세었습니다. 24가지 세고는 입을 다물었지요. 붓을 들고 있던 수아가 그 눈길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무얼 보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장부에는 스물이다. 낱개로 들어온 것을 섬으로 묶으면 수가 달라 보이는 법이야. 예, 정월은 그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래 남았지요. 그때 안쪽에서 만복이 나왔지요.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는데 등이 검은 천으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정월이 그것을 보자 만복이 슬쩍 옆구리로 옮겨 끼웠지요. 또 왔느냐? 가만히를 데려 왔사옵니다. 내 물건은 문간까지만 들이면 된다. 안쪽은 들어오지 마라.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문간에서 보았사옵니다. 문간에서 보는 것도 하지 마라. 정월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문설주 옆에 걸린 종이 한 장을 보았지요. 반으로 잘린 종이었습니다. 잘린 자리가 톱니처럼 들쭉날쭉했지요. 아저씨, 저건 뭐예요? 짐을 부리던 뱃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수령표다. 짐을 넘길 때 한 장 써서 반으로 가르지. 한쪽은 받는 사람이 갖고 한쪽은 배임자가 갖는다. 왜 갈라요? 나중에 몇 가마 받았네 안 받았네 하고 싸우면 두 쪽을 맞춰보면 되니까. 두 쪽이 맞으면 그게 진짜인 거네요. 그렇지. 정월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흙벽에 적을 것이 하나 더 늘었지요. 24과 20 그리고 검은 등의 장부였습니다. 7월 중순에 두현이 소식을 하나 물어왔습니다. 예, 강 건너 윗나루에 씨나락이 좀 있단다. 씨나락이요? 작년에 남은 것들이지. 못자리를 못 앉혔으니 그대로 헛간에 처박혔고 눅눅해서 잡곡까지 섞였다더라. 얼마나 있대요? 한두 집이 아니다. 그 일대가 다 그렇지. 그거 사려는 사람은요? 없지. 싹도 안 튼다는데 누가 사겠느냐. 아저씨, 배 좀 태워주세요. 강을 건너 윗나루에 닿으니 마을이 조용했지요.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 하나가 온 것을 보고 웃었지요. 누구네 심부름을 왔누. 심부름이 아니라 물건을 사러 왔사옵니다. 무얼 사러. 묵은 씨나락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건 못 쓴다. 싹이 안 튼다니까. 10알이 다 싹이 안 트옵니까? 아니면 몇 알이 안 트옵니까? 그걸 누가 세어봤겠누. 세어보면 되지요. 정월은 헛간에서 씨나락 한 줌을 얻어다 폈습니다. 나다를 손바닥에 놓고 냄새를 맡고 훑어 소리를 듣고 손톱으로 눌러보았지요. 100알에 63이 알차옵니다. 나머지는 쭉정이고요. 그걸 어찌 아누. 세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중에 한 사내가 나섰지요. 아랫말에서 본 얼굴 무쇠였습니다. 어린 세대, 우리 것도 봐주겠소. 아저씨가 여기 어떻게 계세요? 내 처가가 여기요. 우리 집 것도 저기 두 섬이 있소. 무쇠가 가져온 것을 정월이 똑같이 골랐습니다. 이건 100의 이른이옵니다. 아저씨 것이 제일 낫사옵니다. 값은 어찌 쳐주려오. 알찬 것만 값을 치겠사옵니다. 100의 이른이면 이른만큼요. 마을 사람 하나가 코웃음을 쳤지요. 그럼 우리는 30을 그냥 버리라는 소리 아니오.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30도 값이 없사옵니다. 저는 이른의 값을 치옵니다. 그 값도 헐할 것 아니오. 허라옵니다. 대신 지금 드리옵니다. 가을에 오르면 그때 파시고요. 가을에 오르기는 하겠소.
정월이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2번밖에 안 왔사옵니다. 작년 이맘때는 9번이었고요.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올해 못자리를 못 앉힌 집이 이 근방에 몇이옵니까? 절반은 넘지. 그럼 가을에 벼가 절반이옵니다. 벼가 절반이면 내년 봄에 심을 씨나락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저는 그걸 사려는 것이옵니다. 무쇠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것부터 가져가시오. 정월은 선금만 치르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무쇠내 원물 2섬, 알찬 비율 100의 일은 최종 수량은 말린 뒤에 정한다고요. 그 밑에 무쇠가 손도장을 찍었지요. 이거 아저씨 몫이에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글을 모르는데 이걸 어디다 쓰겠소. 글은 제가 적었고 손도장은 아저씨가 찍으셨잖아요.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말해요. 무쇠가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집들도 하나둘 헛간 문을 열었지요. 무쇠가 이 집 저 집에 말을 붙였습니다. 이 세댁은 값을 속이지 않소. 알찬 것만 값을 쳐주는데 그 셈을 눈앞에서 보여주. 그렇게 해서 윗나루 일대에서 모인 것이 꽤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아저씨, 이걸 어떻게 옮겨요? 육로는 못 간다. 강을 끼고 도는 길이 이틀인데 짐이 여러 집에 흩어져 있어. 수레로는 5-6번을 왕복해야 해. 그럼 배요. 배 삭시 만만치 않을 텐데. 한꺼번에 실으면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월은 나루터 옆 너른 마당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멍석을 깔고 씨나락을 얇게 폈지요. 무쇠와 칠성 그리고 손 여문 큰 아이 서너시 붙어서 잡곡을 골랐습니다. 어린 것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헛곳간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했지요. 종래도 하루를 거들러 건너왔습니다. 이건 아직 덜 말랐다. 어떻게 아세요? 훑어보아라 소리가 죽었지. 진짜 그러네요. 사흘을 말려 장에서 쓰는 가마에 다시 담으니 딱 100가마였습니다. 100가마요? 누나, 딱 맞아요? 응, 이게 최종이야. 이 수로 잔금을 드릴 거야. 정월은 농가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잔금을 치렀습니다. 종이마다 최종 가마 수를 적고 손도장을 받았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붓과 먹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 가마마다 번호를 쓸 거야. 첫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 왜요? 섞이면 누구 것인지 모르게 되니까. 종이표를 달면 되잖아요. 종이는 떨어져. 정월은 먹에 악교를 섞었습니다. 그것을 붓에 묻혀 가만히 몸통에 굵게 번호를 썼지요. 입구 솔기까지 걸쳐서 썼습니다. 이러면 지우려고 해도 자국이 남고 가만히를 갈아도 표가 나. 칠성이 그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이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장터 할머니가요. 표가 없으면 남의 물건이 되는 건 한나절이면 조카대. 100가마의 번호가 다 쓰이자 배에 실었지요. 배임자가 표를 한 장 써서 반으로 갈랐지요. 거기 뭐라고 쓰셨어요? 윗나루에서 실은 날, 아랫나루 닿는 날, 배 표식, 그리고 짐이 무언지 적었다. 가마 번호도 적어주세요. 첫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요. 그런 것까지 적는 사람은 없다. 적어주시면 뱃삭을 한 푼 더 드리겠사옵니다. 배임자가 웃으면서 적어 넣었습니다. 받는 사람 수결, 그러니까 이름 대신 놓는 제 표는 나루에 닿아서 받는다. 그러고 나서 이걸 반으로 가르지. 가르실 때 수결 위를 가로질러 갈라주세요. 그건 또 왜? 그래야 반쪽만 봐도 누가 받았는지 알잖아요. 배임자가 아이를 물끄러미 보았지요. 어린 새댁이 셈이 여물구나. 배가 아랫나루에 닿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지요. 곡식창에서 만복이 나와 짐을 받았지요. 100가마가 다 내려진 뒤에 만복이 수결을 놓았습니다. 배임자가 표를 반으로 갈랐고 갈라진 자리가 수결을 가로질렀지요. 한 시댁 셋째가 씨나락을 다 사들였다더니 참말이었구나. 예약곡간까지 옮겨주시면 되옵니다. 우리 사람이 옮긴다. 너는 문간에서 기다려라. 문간에서 3개 싸웁니다. 무어라? 번호를 3개 싸웁니다. 첫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 다 들어오는지요? 만복이 잠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손을 내저었지요. 새든지 말든지.
수아들이 가마를 쥐고 헛곳간으로 날랐습니다. 정월은 문간에 서서 번호를 하나씩 불렀지요. 하나, 둘, 셋. 정월이 몸통에 먹번호를 짚어 가며 하나씩 세었지요. 해가 지고 관솔불이 켜졌고 아이들도 옆에 서서 같이 셌습니다. 98, 99, 100. 백하마가 다 들어왔습니다. 정월은 그 자리에서 제 공개 장부의 100이라고 적었지요. 그러고 장부를 닫고 헛곳간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헛곳간 앞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백하마다. 쉿밤이야. 누나,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정월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이건 이 집 거야. 아버님이 처음에 말씀하셨거든 미천으로 불린 건 이 집 것이라고. 그럼 누나는 뭐가 남아요? 내가 샜다는 게 남지? 아이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서 웃었지요. 담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보리였지요. 보리는 마루에 서서 담 밖의 불빛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씨나락이 들어온 다음 날 안채에서 정월을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 보리가 대청에 앉아 있었고 둘째 며느리 덕내가 그 옆에 있었지요. 마당에는 행랑 사람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동서, 셈 좀 하세. 예, 형님. 담 밖에서 20명이 매일 밥을 먹네 한 끼에 한 사람 한 홉씩만 쳐도 하루 2대1세 한 달이면 60되고 석 달이면 100여든 되지. 그 곡식이 어디서 나겠는가? 이 집 복간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겠는가? 정월이 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실로 꿰n 종이 뭉치였지요. 형님, 여기 적혀 있사옵니다. 또 종이인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고 적었사옵니다. 좁쌀을 어디서 몇 대 샀는지, 값은 얼마인지, 그 돈이 어느 장날 가마니를 판 돈인지요. 그걸 누가 믿는가? 장터 집신 좌판 할머니가 팔아주셨고 객주에도 쪽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두연 아저씨한테 집값 치른 것도 그 집 장부에 있고요. 보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아이들 품삯 쓴 그건 이 집 돈이 아닌가? 품삯도 가만히 판 돈에서 나갔사옵니다. 여기 이름 스물과 발수와준 돈이 다 적혀 있사옵니다. 가만히 판 돈이 여태 얼마인지도 여기 적혀 있사옵니다. 그 돈으로 씨나락을 샀는데 알찬 것만 값을 쳤으니 성한 씨나락 값의 절반도 안 되옵니다. 10살짜리한테 돈을 준다니 세상에 그런 살림이 어디 있는가? 일을 시키고 값을 안 주는 살림은 어디 있사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행랑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지요. 보리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 집 살림을 나무라는 겐가? 아니옵니다. 제 셈을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때 덕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안채 살림 장부는 제가 적습니다. 그건 왜? 이 아이가 이 집 곡식을 충했으면 제 장부에 표가 납니다. 그런데 나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덕내를 돌아보았지요. 덕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언제부터 셋째 편이 되었는가? 편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보리가 소매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다가 소매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손수건에 싼 은가락지였습니다. 정월이 그것을 주워 건넸습니다. 형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녹해. 형님,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그건 왜 묻는가? 6돈이면 값이 좋았사옵니다. 그런데 요새 폐물전에 사람이 없어서요. 보리의 손이 멈칫했지요. 흉년이 들면 값이 오르네. 흉년이 들면 폐물을 파는 사람은 늘고 사는 사람은 없어지옵니다. 저번 장에 폐물전 앞에 선 사람이 6이었는데 5이 팔러 온 사람이었사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겐가? 지금 대파시면 아직 넉 돈은 받으실 것이옵니다. 보리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보리는 정월과 마주치면 눈을 피했지요. 그런데 눈을 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그것을 그때는 정월도 몰랐습니다. 7월 금음 한 어른이 헛곳간을 열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날 아침 담 밖에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 셋과 며느리 둘, 행랑 사람들, 아이 20명이 담벼락에 붙어섰지요. 정월이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른 집 냄새와 곡식 냄새가 밀려 나왔지요. 볕이 들자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왼쪽에는 가마니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씨나라 가마가 벽에서 한 뼘씩 띄워 줄지어 서 있었지요. 가마마다 몸통에 굵은 먹 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몇이냐? 씨나락이 100가마이옵니다. 빈 가마니는 오늘 아침까지 132장이고요. 한 어른이 곳간 안으로 들어가 가마를 짚어보고 번호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먹이 묻어나지 않았지요. 이 번호는 무엇냐? 들어온 순서이옵니다. 제 장부에 같은 번호가 적혀 있사옵니다. 어찌 종이표를 안 달았느냐? 종이는 떨어지옵니다. 한 어른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나락을 어디에 쓸 셈이냐? 가을에 팝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팔면 값이 어떠하냐? 지금 팔면 산 값보다 조금 남사옵니다. 그런데 왜 안 파느냐? 가을이 되면 심을 씨가 없는 집이 생기옵니다. 그때는 값을 저희가 정하옵니다. 곳간 안이 조용했지요. 한 어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며느리 셋을 나란히 세웠지요. 그네야, 내 것을 내어 보아라. 보리가 손수건을 폈습니다. 은가락지 하나가 볕에 반짝였지요. 그것이 지금 얼마냐? 6돈에 샀습니다. 지금 얼마냐고 물었다. 보리가 입술을 물었습니다. 넉 돈쯤 할 것입니다. 둘째야, 덕내가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쌀 2대입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사두었습니다. 2대면 이 집 식구가 며칠을 먹느냐? 이틀입니다. 셋째야, 한 양의 씨나락 100가마와 가만히 132장이 되었사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 품삯으로 나간 것이 여기 적혀 있사옵니다. 젖은 짚을 잘못 사서 잃은 것도 적혀 있고요. 잃은 것을 왜 적었느냐? 적어야 다음에 안 틀려옵니다. 한 어른이 새 며느리를 한 번씩 보았지요. 그러고 정월 앞에 섰지요. 오늘부터 이 헛곳간은 내가 맡아라. 담벼락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부도 내가 적고 물건도 내가 드리고 내어라. 다만 하나만 새겨 두어라. 말씀하시어요. 이 안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집 것이다. 팔고 사는 것은 내가 하되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은 내 손이다. 예, 아버님. 그 말이 그때는 그저 당연한 말로 들렸습니다. 한 어른이 돌아서다가 담벼락에 붙어 선 아이들을 보았지요. 아이들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는 이 집 담 밖에서 무엇을 하느냐? 칠성이 대답했습니다. 새끼 꼬고 가만히 있잡니다. 삭은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칠성이 손가락으로 정월의 장부를 가리켰지요. 한 어른이 그 장부를 한 장 넘겨보았지요. 이름 스물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러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그날 저녁 정월은 처음으로 밥상머리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셋째야, 국이 짜다. 예, 아버님 다음엔 덜 넣겠사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성만이 밥을 먹다 말고 아내를 보았지요. 밥상이 물러가고 마당에 나왔을 때 성만이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월이. 예? 아니, 그냥 불러봤네. 정월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흙벽에 작대기를 하나 더 그었지요. 무엇을 센 것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헛곳간은 돌아갔습니다. 가만히는 장날마다 나갔고 객주와 만석군이 미리 값을 걸어두었지요. 정월은 그 돈을 나누지 않고 다시 씨나락으로 바꾸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부자예요. 아니, 우리는 물건만 많아. 그게 부자 아니에요? 팔아서 돈이 돼야 부자지. 지금은 값이 없어서 산 거잖아. 그럼 언제 팔아요? 사람들이 급해질 때. 아이들은 그 말을 반쯤만 알아들었습니다. 8월이 되자 논이 완전히 말랐지요. 아랫말에서는 벼가 서 있는 채로 누렇게 죽었지요. 장터에 나온 쌀은 값이 2배가 되었고 그나마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씨나락을 찾는 사람이 하나둘 나타났지요. 세댁, 그 씨나락 좀 파시오. 가을 지나서요. 지금 사면 안 되겠소. 지금 파시면 지금 값이고 그때 파시면 그때 값이옵니다. 급하신 만큼만 내드리겠사옵니다.
정월은 그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팔라는 사람이 몇이었는지, 얼마를 부르는지를 종이에 적어두었지요. 여기까지가 그의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웃는 사람이 늘어나는 동안 웃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었지요. 8월 초 만복이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주인 어른, 창고 셈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여라. 단박 겉곶간 말입니다. 그 물건은 누구 것으로 적습니까? 이 집 것이다. 그런데 장부는 셋째 아씨가 적으신다고요. 아, 그렇다. 소인은 15년을 이 집 창고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 물건 장부를 며느님이 적으신 적은 없었지요. 한 어른이 붓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뜻도 없습니다. 다만 장부가 둘이면 셈이 갈립니다. 갈린 셈은 언젠가 어긋나지요. 어긋나면 맞추면 될 것이다. 맞추려면 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어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만복이 물러가면서 한마디를 더 놓았지요. 곡식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축나는 건 늘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축나지요. 그 말이 남았습니다. 한 어른은 그날 밤 잠을 설쳤지요. 이 집에서 곡식이 축난다는 말은 그가 제일 못 견디는 말이었습니다. 8월 20날 만복이 다시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겉장이 누런 장부만 들고 왔지요. 주인 어른, 요새 창고에 사람이 자주 드나듭니다. 누가? 단박 꽃간 사람들이지요. 아이들이 20명씩 몰려다니니 나루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것이 무슨 흠이냐? 흠은 아니지요. 다만 곡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축이 납니다. 소인이 15년 보아왔습니다. 셋째는 하나도 안 틀리게 적는다. 적는 사람과 세는 사람이 같으면 틀려도 아무도 모르지요. 한 어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른, 이 집 곳간에서 물건이 새 나간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다. 여태 셈을 한 사람과 물건을 만진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만복은 그 말만 놓고 물러났습니다. 더 말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오래 남았지요. 그날 밤에도 사랑방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한편 만복은 그 무렵부터 성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요새 셋째 아씨가 바쁘시지요. 바쁘네. 장은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초닷새하고 열흘하고 20날에도 나가네. 그럼 집을 자주 비우시겠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지. 장부는 늘 지니고 다니십니까? 성만이 그제야 이상해서 물었지요. 그건 왜 묻는가? 아이고, 별 뜻이 있겠습니까? 아씨가 그 어린 나이에 장부를 다 적으신다니 신통해서 그러지요. 서방님도 이제 셈을 배우셔야 할 텐데요. 나야 뭐. 이 집에서 셈을 하는 남정네가 하나는 있어야지요. 형님들은 관심도 없으시고 서방님이 아씨보다 집안 사정을 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만은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장부는 방 괴짝 위에 두고 다니네. 무거워서 못 치고 다니지. 그러시겠지요. 만복이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그 뒤로 성만은 몇 번인가 더 나루터에 들렀지요. 갈 때마다 만복이 셈하는 법을 보여주었고 성만은 집안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어디에 가는지, 장부를 어디에 두는지 같은 것들이었지요. 성만은 그것이 무슨 짓인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차돌에게도 손이 뻗었습니다. 둘째 아들 차돌은 셈은 어두운데 씀씀이가 컸지요. 나루 주막에 외상이 밀려 있었습니다. 둘째 서방님, 주막셈은 소인이 막아두었습니다. 그건 또 왜 자네가? 이 집 사람 외상이 장터에 돌면 주인 어른 낯이 뭐가 됩니까? 차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고맙네. 대신 서방님, 나중에 소인이 물건 하나를 맡아달라 하면 맡아주시겠습니까? 무슨 물건인가? 별것 아닙니다. 소인 방보다 서방님 방이 안전한 물건이지요. 위험한 것은 아니겠지. 종이 쪼가리입니다. 값은 따로 치르겠습니다. 차돌은 값이라는 말에 귀가 열렸지요. 얼마나 되는가? 섭섭지 않게 드리지요. 그날 만복은 아무것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말만 심어놓고 물러갔지요. 8월 20엿새 무렵 만복은 행랑 뒤에서 큰 며느리 보리를 만났습니다. 아씨, 요새 심기가 편치 않으시지요. 마름이 그건 알아 무엇하겠나? 단박 꽃간 장부를 셋째 아씨가 잡으셨다지요.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본곳간 열쇠지요. 보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며느님들을 한 양으로 시험하셨다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건 30해를 사신 어른께서 14짜리 밑에 드시게 생겼습니다. 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돌아서지도 않았지요. 소인은 그저 이 집 곡식이 걱정될 뿐입니다. 아씨는 그 아이가 장에 갈 때마다 무엇을 사오는지 아십니까? 모르네. 아셔야지요. 이 집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보리는 정월이 나가는 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행랑 뒤에서 시동생 성만이 형수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을 정월이 보았습니다. 멀어서 무슨 종이인지는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성만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건넸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정월은 그날 밤 그 일을 흙벽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말이 마땅치 않아서였지요. 9월 초사흘 한 어른이 헛곶간을 살피게 하라 명했습니다. 마름에게 담 밭곶간을 한번 살피게 하겠다. 아버님, 장부는 제가 다 적어두었사옵니다. 적은 것을 남이 한번 보아야 셈이 되는 법이다. 그럼 제가 옆에서 같이 보겠사옵니다. 제 곳간을 제가 지켜보고 섰으면 그게 무슨 살핌이 되겠느냐. 한 어른이 소매에서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월이 지닌 운영 열쇠는 그대로 두고 제가 갖고 있던 것을 만복에게 건넸지요. 만복은 그 열쇠와 함께 정월의 공개 장부도 받아갔습니다. 그 장부는 제 앞에서 보시어요. 주인 어른께 대조에 올리려면 사랑방으로 가져가야지요. 한 어른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어 주어라. 정월은 더 말하지 못했지요. 장부를 건네면서 표지 안쪽을 한번 만졌지요. 그날 저녁 만복은 헛곶간 문을 봉했습니다. 문설주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먹으로 줄을 그었지요. 곡간 셈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얼씬 마라 곡식에 손댄 차는 도둑으로 다스린다. 아이들이 담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뒤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바퀴에 헝겊을 감은 술에 2대가 들어왔고 사람은 넷이었지요. 만복이 봉한 종이를 뜯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끝에서부터 10가마씩 실어라. 문간 것은 건드리지 마라. 거적 덮어라. 몸통에 쓴 것은 볼 것 없다. 20가마가 술에 2대에 나뉘어 실렸지요. 거적을 덮고 뒤채 문으로 나가 아랫나루 외곽의 빈 창고로 갔지요. 수화 하나가 제 친척 이름으로 빌려둔 곳이었습니다. 돌아온 만복은 등잔을 도두고 제 겉장부를 폈습니다. 나루 인수 100가마, 헛곶간 입고 100가마라 적혀 있었지요. 칼끝으로 100이라는 글자를 얇게 긁어내고 부옇게 일어난 자리에 80이라 새로 썼습니다. 2군데를 다 그렇게 고쳤지요. 다음은 정월의 공개 장부였습니다. 100이라 적힌 자리에 획을 더해 백스물로 만들었지요. 아이 글씨는 굵고 고다더 쓰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수령표 반쪽을 꺼내 아궁이에 넣었지요. 배 임자가 가진 나머지 반쪽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배는 이미 남녘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을 검은 천으로 덧댄 장부를 폈지요. 거기에 만복은 오늘 밤의 것을 마저 적었습니다. 어느 창고에 몇 가마를 두었는지, 수와 내색에 얼마씩 나눌 것인지, 둘째 서방님께 줄 값이 얼마인지를요. 그 장부는 죄를 적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제 몫을 수아들에게 떼이지 않으려고 쓴 것이었지요. 그래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복은 차돌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지난번 그 물건입니다. 객주에서 받은 환표가 함께 묶이는 자 5냥 꾸러미가 방바닥에 놓였지요. 차돌은 값이라는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궤장 밑에, 은자는 이불 밑에 밀어 넣었지요. 초나흘 아침 안채 대청에서 곳간을 살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복이 겉장부를 폈지요. 어른, 셈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지 않느냐? 셋째 아씨 장부에는 씨나락을 120가마 사드렸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나루에서 받아 곳간에 들인 것은 80가마였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곳간에 지금 있는 것도 80입니다. 나머지 40은 소인이 아를 바가 아니지요. 40가마면 이 집 한 해 종자입니다. 정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 장부를 보여주시어요.
장부가 정월 앞에 놓였지요. 아이는 제가 적은 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지요. 100이라 적었던 자리에 획이 더해져 백스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니옵니다. 아씨, 그럼 누가 아씨 장부에 손을 댔다는 말씀입니까? 어젯밤 이 장부는 제 손에 없었사옵니다. 소인이 고쳤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소인이 왜 아씨가 산수를 늘려놓겠습니까? 정월은 대답하지 않고 품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보시어요. 윗나루 농가별 매입 쪽지 뭉치였지요. 종이마다 원물 수량과 알찬 비율과 최종 인정 가마수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 손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 쪽지를 다 합하면 100가마입니다. 가마마다 몸통의 번호를 썼는데 첫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 썼사옵니다. 백스물이면 번호도 백스물까지 있어야 하옵니다. 만복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한 어른이 쪽지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손도장이 28개였지요. 100이 맞구나. 정월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무엇이? 아씨가 100가마를 사셨다면 소인에게 넘어온 것은 80입니다. 20가마는 나루에 닿기 전에 없어진 것이지요. 아버님께서 7월 금음에 그곳간에 들어와 보셨사옵니다. 그때 제가 100가마라 아래였사옵니다. 아랜 것을 들으셨지요. 세신 것이 아니고요. 어른, 그날 100까지 세어 보셨습니까? 한 어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마 더미는 80이나 100이나 눈으로는 같습니다. 그 자리에 20몇이 있었다 하나 세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세었다는 사람은 아씨 한 분뿐입니다. 100가마를 곳간문간에서 제가 세었사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세셨겠지요. 그 아이들이 아씨 편입니까? 이 집 편입니까? 정월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배임자의 수령표 반쪽을 맞춰보면 되옵니다. 그 배는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정월이 겉장부를 가리켰지요. 그럼 말음 어른 장부를 보여주시어요. 만복이 겉장부를 폈지요. 정월이 80이라 적힌 자리를 짚자 종이가 부옇게 일어나 있었지요. 여기가 긁혀 있사옵니다. 오래전에 정정한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정정하셨다면 그 위에 덧쓴 먹이 앞뒤 글씨와 같은 빛이어야 하지 않사옵니까? 종이가 상한 것이 어제 것인지 그제 것인지 아씨가 어찌 아십니까? 정월이 그 자리를 볕에 비춰보려 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손을 뻗어 장부를 덮었지요. 그만하여라. 아버님, 셋째야, 배임자가 어디 있느냐? 어느 배인지 아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아랫말 칠성이옵니다. 그 아이가 배를 알면 배임자를 찾을 수 있사옵니다. 하루만 주시어요. 아이 말로 40가마를 덮겠다는 게냐? 한 어른은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곡식이 축났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린 날의 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이 소문이 장터까지 간다. 내일 아침에 열쇠를 거두겠다. 곳간 물건은 값이 있을 때 처분한다. 정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그 씨나락은 가을 것이옵니다.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가을이 아니라 오늘이다. 한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숙인 얼굴이 웃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어른이 정월 앞에 손을 내밀었지요. 열쇠를 다오. 정월이 운영 열쇠를 풀어 내려놓았습니다. 만복도 예비 열쇠를 어른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때 보리가 정월의 장부 꾸러미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도 집안 것일세. 그건 아이들 품삯 장부이옵니다. 그러니 더 봐야지. 두 사람이 꾸러미를 잡고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리의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지요. 정월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접힌 종이에는 초다센 날과 열흘과 20날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의 장부는 괴짝 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성만의 것이었지요. 형님, 돌려주게. 정월은 그 종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어서 품에 넣었지요. 담 밖에서 무쇠가 뛰어왔습니다. 어른, 그 씨나락은 우리 마을 것을 새댁이 값쳐서 사간 겁니다. 새댁이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물러가라. 내년 봄에 심을 씨가 저것뿐입니다.
만복이 손짓을 했습니다. 수와 둘이 무쇠를 끌어냈지요. 무쇠가 뿌리치자 몽둥이가 올라갔습니다. 안 돼요. 정월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실랑이에 아이의 품에서 헝겊 뭉치가 떨어졌지요. 반쪽 벼루였습니다. 벼루는 흙바닥에 떨어져 굴렀고 그것을 감쌌던 낡은 종이가 진창에 펼쳐졌습니다. 발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지요. 정월이 종이를 주워들었을 때 먹글씨는 이미 물에 번져 있었지요. 남은 것은 귀퉁이에 찍힌 표 하나뿐이었습니다. 동그란 것이 반쯤 잘린 모양이었지요. 무쇠는 그날 아랫말에서 쫓겨났습니다. 노는 거두어졌고 매를 맞은 등이 성치 않았지요. 그리고 칠성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랫말과 나루터를 뒤졌지만 없었지요. 만복의 수아가 그 아이를 찾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의 술에 8대가 단밖에 들어왔습니다. 씨나락 80 가마의 빈 가마니 132 장과 남은 집까지 함께 넘어갔지요. 값은 헐했습니다. 급히 파는 물건은 언제나 값이 깎이는 법이니까요. 정월은 담벼락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보리가 와서 섰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가? 자네는 셋 중 하나가 아니라 14이라 하지 않았는가? 예, 형님. 30해를 산 사람이 모지연 문을 반년 산 사람이 열었으니 그 값을 치르는 걸세. 정월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하나둘 왔다가 빈 곳간을 보고 돌아섰지요. 그중 제일 작은 아이가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품삯은요? 적어뒀어. 적어둔 건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곳간이 비었잖아요. 정월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놓고 돌아갔지요. 정월은 그날 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도 넣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지요. 흘벽에는 여름 내 그 어두운 작대기가 그대로였습니다. 비 온 날 2, 16과 12, 24과 20, 그리고 100. 세어둔 것은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어른이 서 있었지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예, 어른이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들고 온 것을 무릎에 놓았지요. 낡은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것이 내 발에 있던 것이다. 언제요? 12살에 정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종의 자식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르지 강 아래 고을에서 도망쳐 왔으니까. 아버님, 12살 겨울에 저것을 신었다. 밑창이 없어. 발바닥이 다 터졌지. 그 해에 내 어미가 굶어 죽었다. 아궁이 안에서 제가 스르르 내려앉았지요. 그 뒤로 나는 곡식만 믿었다. 사람은 배신하고 곡식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물쇠를 둘 채웠다. 내가 곡간을 연 그날 새벽에 내가 왜 주저앉았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문 앞에 집신이 20 켤레 있었다. 젖어서 흙이 엉긴 것이 그것이 꼭 내 발에 붙어 있던 것 같더구나. 정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곳간에 들어가 보고도 세지 않았다. 눈으로 본 것을 세지 않았으니 그건 본 것이 아니지. 아버님, 그래 놓고 오늘 무엇을 했느냐 확인도 안 하고 내 곳간을 비웠다. 아버님은 이 집을 지키려 하신 것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무서웠다. 다시 그 겨울이 올까 봐. 어른이 집신을 도로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람을 풀어 그 아이를 찾아라. 배 임자도 찾아라. 열쇠는 안 주셔도 되옵니다. 진짜만 나오면 되옵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나오겠지. 문이 닫혔지요. 정월은 한참 앉아 있다가 진창에서 주운 종이를 폈습니다. 글씨는 다 번졌고 귀퉁이에 표만 남아 있었지요. 그때 장터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 도가들은 저마다 제 표를 찍었느니라. 표가 없으면 남의 물건이 되는 건 한나절이면 족하다. 정월이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밤 부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종례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젖은 아이 하나가 있었지요. 칠성이었습니다.
나루 아래 갈대밭에 숨어 있더구나. 칠성아, 누나, 나 봤어요. 뭘? 그날 밤에요. 수아 아저씨가 검은 등 장부를 나루 창고 뒤에 숨기는 거요. 두 권이었어요. 하나는 누런 거고 하나는 등이 검은 거요. 글씨는 못 읽지? 못 읽어요. 그래도 그 검은 거는 알아요. 천으로 덧대서 다른 거랑 달라요. 칠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밤에 아저씨들이 창고 뒤에서 뭘 나눠 가졌어요. 돈 세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은 날 밝을 때 마름어른이 객주 쪽으로 갔어요. 나올 때는 손에 꾸러미가 있었고요. 정월이 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씨나락 실은 배는 기억해? 기억해요. 아버지랑 짐 싣는 거 거들었으니까요. 뱃머리에 흰 줄 2개 그은 배요. 임자 아저씨는 아랫나루 사람이 아니고 남쪽 사람이에요. 종례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쪽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할머니, 내가 이 장터에서 몇 해를 앉아 있었는지 아느냐? 집시는 뱃사람이 제일 많이 사간다. 그럼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요. 말하여라. 객주에 가서 그 새벽에 은자를 바꿔 간 표를 누가 썼는지 물어봐 주시어요. 그 표 쓴 사람도 오시면 좋겠사옵니다. 그건 또 무슨 셈이냐? 정월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여러 날 만의 웃음이었지요. 마름이 그 돈으로 누구 입을 막았을 것이옵니다. 그 은자는 이미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사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장터의 쌀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고가가 3배로 뛴 날 씨나락을 사갔던 상인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전갈은 짧았지요. 되사시려거든 3배를 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른은 그 전갈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에 붓을 들어 쪽지를 하나 썼지요. 거래가 깨져도 술에 삭슨 물어주겠으니 물건을 싣고 집으로 와서 값을 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 수결을 놓았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나루로 보내 마름을 불렀지요. 내일 아침 지난 셈을 다시 살핀다는 말이 그날 저녁 안채까지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둘째 며느리 덕내가 있었지요. 내일 아침에 지난 셈을 한 번 더 하겠다. 만복은 잠깐 어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허리를 굽혔지요. 늦가을 아침 1시 집 사랑채 앞 바깥마당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문 밖부터 술에 8대가 줄지어 섰지요. 수레마다 씨나락이 10가마씩 실려 거적이 덮여 있었습니다. 상인과 수레꾼들이 그 옆에 담장 밖에는 아랫말 소장농들이 빼곡했지요. 대청에서 한 어른과 3 아들, 2 며느리가 내려섰습니다. 만복이 겉장구를 들고 마당 가운데 섰지요. 오늘은 셋째가 하겠다 하였다. 만복의 눈이 정월에게 갔습니다. 아이 손에는 실로 꿰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마름 어른, 제 장부의 120가마는 지난달에 끝난 셈이옵니다. 매입 쪽지 28장과 가마 번호가 100가지 뿐이니 120은 붓끝에서 생긴 것이지요. 오늘은 나머지 20가마만 여쭙겠사옵니다. 그건 그날도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것부터 세겠사옵니다. 거적이 거치고 아이들이 번호를 소리내어 잃었습니다. 몸통의 먹 번호가 아침볕에 그대로 보였지요. 80가마입니다. 80이옵니다. 마름 어른 장부에도 80이고 눈앞에도 80이지요. 만복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나루에서 몇 가마를 받으셨사옵니까? 80입니다. 정월이 담밖을 향해 손을 들었지요. 대문 밖에서 늙은 집신 장수와 얼굴이 검게 탄 뱃사람이 들어왔지요. 만복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남녘 포구에서 데려왔다. 뱃머리에 흰 줄 2개 그은 배임자니라. 배임자가 종이 반쪽을 꺼냈습니다. 이건 7월 20엿새 날 윗나루에서 실어 아랫나루에 닿은 짐의 수령표요. 씨나락 100가마, 번호는 첫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 적혀 있소. 배임자가 반쪽을 들어 보였지요. 갈라진 자리 위로 수결의 절반이 걸쳐 있었지요. 한 어른이 겉장부를 펴 보이니 같은 수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표는 다른 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씨나락 100가마에 첫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 번호가 적힌 짐이
그 애에 또 있사옵니까? 다시 여쭙겠사옵니다. 나루에서 몇 가마를 받으셨사옵니까? 100가마입니다. 방금 여든이라 하셨사옵니다. 세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요. 차고는 입에서 나고 장부는 차고를 안 하옵니다. 겉장부가 정월에게 건네졌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볕 쪽으로 들어 올렸지요. 여기 보시어요. 여든이라 적힌 자리가 부옇게 일어나 있사옵니다. 칼로 긁어낸 자리옵니다. 오래전에 정정한 자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먹빛을 보시어요. 앞쪽 글씨는 색이 죽었는데 새로 쓴 이 두 글자만 새까맣게 살아있사옵니다. 담장 밖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만복이 한 걸음 물러섰지요. 설령 그렇다 한들 소인이 100을 받았다는 것이 20가마를 훔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을 받으셨는데 곳간에는 여든이 있었사옵니다. 나루에서 곳간까지 그 물건을 옮긴 사람이 누구이옵니까? 소인의 수하들입니다. 그 수하들에게 삭을 주는 사람은 어른이옵니다. 그 구간에서 20가마가 없어졌사옵니다. 그렇다면 살피기 전에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지요. 그 곳간을 여름 내 연 사람은 셋째 아씨입니다. 그 문간에서 100가마를 세어 적은 사람도 저희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세셨겠지요. 그때 대청 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마름, 그 말은 아까 한 말과 어긋나네. 둘째 며느리 덕내였습니다. 손에 안채 살림 장부를 들고 있었지요. 자네는 방금 100가마를 받았다 했네. 받은 뒤 곳간까지 옮긴 것이 자네 수하일세 살피기 전에 없어졌다면 그건 자네가 받은 뒤에 없어졌다는 소리 아닌가. 덕내가 마당으로 내려서서 품에서 두 가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등을 검은 천으로 덧댄 장부와 은자 5냥 꾸러미였지요. 만복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방 궤장 밑에서 은자는 이불 밑에서 나온 것일세 셈을 다시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뒤졌네. 내 살림 장부에 그날 든 수입은 한 푼도 없는데 은자가 5냥일세 이 집이 통째로 무너지기 전에 내놓겠네. 덕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아니라 셈이었지요. 한 어른이 검은 장부를 폈습니다. 9월 초사일 밤 씨나락 20가마를 아랫나루 박창고로 옮김. 수하 4색에 얼마씩.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지요. 9월 초날 새벽 차돌에게 5냥. 객주에서 표 쓰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어요. 담 밖에서 객주 셈방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환표는 소인이 썼습니다. 초나흘 새벽에 마름어른이 은자 5냥을 받고 가셨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달라 하셨고요. 거기 뭐라 적었사옵니까? 한 시댁 둘째 서방님이라 적었습니다. 그 장부는 소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어찌합니까? 그때 대문 옆에서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7일성이었지요. 그날 밤에 수아 아저씨가 이걸 나루 창고 뒤에 숨기는 걸 봤어요. 글은 못 읽어도 이건 알아요. 등에 검은 천 덧댄 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저것은 쫓겨난 소장농의 자식입니다. 앙심을 품고 아이는 글씨를 못 읽사옵니다. 앙심으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은 말이고 이 아이가 말한 것은 천 조각이옵니다. 한 어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자네가 내 창고를 15년 보았지. 그러하옵니다. 그동안 이 집 곳간은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14짜리 며느리 말을 안 듣고 자네 말을 들었다. 16이 12이 되던 날에도 24이 20이 되던 날에도 나는 자네를 믿었지. 어른, 그건 그때마다 자네는 안에서 갈라 싸는다 하였지. 오늘 보니 자네는 안에서 갈라 싼 게 맞구나. 담장 밖에서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났습니다. 마름자리를 거둔다. 숨긴 20가마는 한 돌도 빠짐없이 돌려놓아라. 밤중에 수레를 불인 삭과 못쓰게 된 나달값을 물어내라. 지난 몇 해 창고에서 없어진 것도 따로 셈하겠다. 그 셈은 이 아이가 할 것이다. 어른, 아랫나루 밖 창고로 사람 둘을 보내라. 하나는 문을 봉하고 지키고 하나는 돌아와 아뢰어라. 한 식경쯤 뒤에 한 사람이 돌아와 아뢰었지요. 창고 안에 씨나락 20가마가 그대로 있습니다. 몸통에 먹으로 쓴 번호가 81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입니다. 정월이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담장 밖에서 소장농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가가 있는 윗나루에 몸을 붙이고 있던 무쇠가 그 틈에 서 있었지요.
등에 무명천을 감은 채였습니다. 무쇠야, 내 논을 돌려주마. 매 맞은 값과 쫓겨나 있던 동안 잃은 소작목도 내가 셈해주마. 무쇠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한 어른이 붙잡았지요. 내게 절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르쳤다. 만복은 그날 바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소작농들이 이름을 모아 관아에 글을 올렸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자취를 감추었지요. 차돌은 온양을 물어내고 집안 장부와 소작 관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판술은 아비 뒤에 서서 제 아내를 보지 못했지요. 보리는 곳간일에서 물러났습니다. 은가락지를 팔고 제 은비녀까지 보태어 물어넣으면서 한마디를 했지요. 이 집에서 셈으로 이긴 사람은 여태 없다 했는데 하나 있었네. 판술이 그제야 아내 옆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 그가 한 유일한 편들기였지요. 성만이 아내 앞에 와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일세. 내가 다 말했네. 벌을 받겠네. 정월이 초다센 날과 열흘과 20날이 적힌 쪽지를 꺼내 보였지요. 알고 있었사옵니다. 한 어른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벌은 무슨 벌이냐. 너는 내일부터 셋째 밑에서 일을 배워라. 아버님, 내 이름을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구나, 성만아. 성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명돌이 상인 앞에 섰지요. 새 배를 치르겠소. 세어보시오. 한 어른이 사랑방에서 평생 열지 않던 작은 은괴를 꺼내왔지요. 무쇠 자물쇠가 풀리고 뚜껑이 열리자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상인이 세 배 값을 세어 가자 은괴가 절반쯤 비었습니다. 한 어른은 그 돈으로 무쇠의 약값을 치렀고 아이들에게 일이 끊겼던 날의 목까지 셈해 주었지요. 셋째, 장부대로 하여라. 한 사람도 빼지 마라. 아이들이 손바닥에 받아든 것을 들여다보며 웃었지요. 값을 치른 여든 가마는 그날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그대로 두고 거적을 덮어 바깥마당에 세워둔 채 하인들이 밤새 번갈아 지켰지요. 명돌은 이튿날 아침까지의 수레삭과 수레꾼들 묵을 자리까지 따로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례가 정월 곁으로 왔습니다. 그 종이를 아직 갖고 있느냐? 정월이 진창에서 주운 종이를 폈지요. 글씨는 다 번졌고 표만 남아 있었지요. 종례가 그 귀퉁이를 손끝으로 문지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반달이구나. 강 건너서 도가에서 쓰던 표다 상단 물량과 장부를 맡아보던 집이지. 집마다 이 반달을 찍었고 내 집신도 그 집에 20회를 댔느니라. 그 집이 10년 전에 무너졌다. 주인이 남의 빚을 대신 지고 앉아서 무너졌지. 종례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내 아비 성이 무엇냐? 서가이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집딸이로구나. 어쩐지 숫자를 세는 손버릇이 나칙더라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사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 갖고만 있었사옵니다. 배운 것은 몰라도 몸에 남는 법이지. 내 장부 적는 손이 그 집 손이다. 한 어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을 백스물로 만든 획을 한눈에 알아보았구나. 아버님,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던 분인지 여쭙지도 못하고 여의었사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되었다. 그날 밤 정월은 반쪽 벼루를 닦아 방에 두었지요. 이튿날 새벽 관솔부를 든 사람들과 수레 2대가 아랫나루 박창고로 갔습니다. 봉에 둔 문이 열리고 81째 가마부터 100째 가마까지 20가마가 실려 나왔지요. 수레 2대는 바깥마당으로 들어와 밤새 서 있던 8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레 10대에 씨나락 100가마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곳간 앞으로 옮겨 세웠지요. 아이들이 먼저 온 8대에서 80가마를 세고 새로 온 2대를 이어 세웠습니다. 81, 82, 99, 100, 100가마였습니다. 한 어른이 본곳간 앞에 섰지요. 손에 낡은 집신 한 켤레와 열쇠 2개가 들려 있었지요. 셋째야, 예, 아버님. 이 집신은 내 12살 때 것이다. 이걸 왜 여태 궤에 두었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잊지 않으려고 두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만 붙들고 남의 발에 신긴 집신은 못 보았다. 어른이 집신과 열쇠를 함께 내밀었지요.
이제 내가 열어라. 정월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본곳간 앞에 섰지요. 위쪽 노쇠 자물쇠가 풀리고 아래쪽 무쇠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무거운 문짝이 안쪽으로 밀리자 이 집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안이 아침 볕에 드러났지요. 번호 순서대로 들여주시어요. 아이들이 가마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무쇠가 지게를 젓고 소장농들이 뒤를 이었지요. 다 옮기고 나서 사람들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열어놓겠사옵니다. 바람이 곳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지요. 곰팡내 대신 마른 볏짚 냄새가 마당에 퍼졌지요. 한 어른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곳간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예? 내가 이 문을 30년 열었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 보기는 처음이다. 할머니가 그러셨사옵니다. 곡간은 곡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차는 법이라고요. 그 말을 그때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사옵니다. 곡식은 어디다 두느냐고 여쭈었지요. 지금은 정월이 곳간 안을 보았습니다. 백하마가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곡식도 사람이 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사옵니다. 그해 겨울 한씨 집 본곳간은 낮이면 문이 열려 있었지요. 봄이 되자 그 백하마는 씨가 되어 아랫말과 윗나루의 논에 뿌려졌습니다. 그 해에는 못자리를 못 앉힌 집이 하나도 없었고 곳간에서 나간 씨가 가을에 벼가 되어 돌아왔지요. 정월은 15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꼬마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지요. 그저 안주인이라 불렀습니다. 곳간에 쌓인 곡식은 셈할 수 있지만 그 곡식을 지고 들어온 사람은 셈으로 적지 않아도 남는 법입니다. 채워야 할 것을 곡식으로만 알았던 사람과 사람으로 알았던 아이의 차이가 그의 한 집안의 문을 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